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원 개념 강의 17편입니다. 3단원 마지막 개념 강의고요. 이번 영상 하나로 분자의 구조, 극성분자, 무극성분자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기음성도란 공유 결합이 형성되었을 때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누가 기준이었죠?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플로린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정리되어 있는 표에서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했던 특정 원소에 대해서만 전기음성도 값을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냐? 수소하면 2.1, 플로린 4, 염소 3, 산소 3.5, 탄소 2.5, 질소 3 이렇게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우리는 공유결합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했어요.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은 전자쌍이 치우치는 공유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와 염소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했다. 그럼 얘네들의 전기음성도는 2.1, 3.0이니까 어디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요? 염소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치우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공유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극성 공유결합의 특징은 부분적인 전하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해요. 그럼 전기음소 차이가 없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쌍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쌍이 치우치지 않아 부분적인 전하가 형성되지 않는 공유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원자끼리 결합할 때 형성되는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을 때 형성되는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자가 이렇게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을 형성할 때 전기음소 차이가 없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형성하고요. 전기음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이렇게 극성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고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에서 전기음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전자쌍이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예 한쪽으로 이동을 해버린다.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가 아닌 완전한 전하를 띠는 모형이 나온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음소 차이가 커지죠. 결합의 이온성이 증가하고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음소 차이가 작아집니다. 결합의 공유성이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네요. 루이스 전자점식은요 이미 본수업에서도 한 번 하고 개념에서도 한 번 하고 또 그 본수업에서도 한 번 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따로 복습을 하지 않고 분자의 구조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쌍극자 모멘트도 배웠었죠. 쌍극자 모멘트는 뭐였어요? 전자쌍이 치우친 정도를 표현하는 값이다. 결합의 극성 전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그냥 편하게 전자쌍이 치우친 정도로 기억하자고 했었습니다. 화살표로 표현을 했었죠. 아까 잠깐 썼었는데요. 수소와 염소 사이에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었을 때 염소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친 걸 이렇게 나타낸 요 화살표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했고요. 쌍극자 모멘트 값은 두 원자의 전기음소 차이 그리고 두 원자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전기음소 차이가 클수록 두 원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커진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이번엔 진짜로 분자의 구조 예측부터 극성분자, 무극성분자의 특징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판서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판서가 용이한 어플로 지금 바꿔서 다시 촬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화면과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전자쌍 반발 이론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전자쌍 반발 이론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을 느낌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여기에 BeH2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요 BeH2에 루이스 전자절벽을 한번 그려보면요. 중심에 있는 베릴륨을 기준으로 양쪽의 수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중심 원자입니다. 여기에서의 중심 원자는
베릴륨이 되겠죠. 중심 원자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 수를 셀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자쌍은요, 공유 전자쌍 플러스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베릴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요 전자쌍들을 가지고 얘의 구조를 예측하는 건데요. 전자쌍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서로 반발합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얘네 둘은 멀어지고 싶어요. 최대한 멀어질 수 있을 만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딱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베릴륨 원자를 기준으로 양쪽 끝으로 멀어지는 게 가장 멀어지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루이스 구조로 표현을 해보면요, BH2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죠. 왜 전자쌍이 양 끝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을 해야 가장 전자쌍들끼리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분자의 구조를 우리는 직선형 구조라고 하고요. 항상 이렇게 구조를 예측한다면 뭘 할 거냐?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한 결합 각도를 볼 겁니다. 여기에서의 결합 각도는 요 각도겠죠. 요 각도 몇 도처럼 보여요? 바로 180도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때의 결합 각도는 180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 수를 세고 최대한 전자쌍을 멀리 떨어뜨린 후 얘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예측하는 거죠.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BH3라는 분자에 대해서 구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바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볼게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3개의 단일 결합이 형성된 모양인데요. 그럼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 수가 이번엔 몇 쌍이에요? 하나, 둘, 셋. 3쌍입니다. 그럼 요 3쌍이 가장 멀어지는 방향으로 구조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 구조는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요렇게 중심 원자인 붕소를 기준으로 수소가 삼각형으로 벌어지는 모양. 이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결합각 이야기 해줘야겠죠. 이번에 결합각은 어디에 해당해요? 요렇게 뻗어있는 요 각도가 결합각도에 해당하겠죠. 360도를 사이좋게 3등분해서 나눠 가졌으니까 이때의 결합각도는 몇 도다? 120도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어떤 식으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자쌍이 2개, 3개였잖아요. 이번엔 전자쌍을 4개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H4 누구예요? 메테인입니다. 얘의 루이스 전자점식 또는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중심 원자에 이렇게 수소가 4개 결합한 모양으로 구조가 표현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요 메테인이라는 분자를 평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4개의 동서남북, 상하, 좌우 4개의 각도로 멀어지는 게 가장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얘네들은 이거보다 더 전자쌍을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입체 구조로 정사면체 구조를 띠게 되는 건데요. 정사면체를 그릴 때 선생님은 어떻게 그리냐?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그립니다. 이때 요 선 있죠? 그냥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요 화면 평면 그대로 위치하는 수소를 그릴 때 사용하고요. 여기는 삼각형은 화면을 기준으로 입체로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점선은 화면 기준으로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수소 원자끼리 다 연결을 해보면 어떤 구조가 그려지냐? 요렇게 이런 식의 도형이 그려지게 돼요. 이때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개떡같이 그려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 정사면체 구조라고 하고요. 이때의 결합각도는 109.5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지금 우리 3개 배웠습니다.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2개일 때 직선형, 3개일 때 평면삼각형, 4개일 때는 정사면체. 결합각은 180도, 120도, 109.5도였죠.
근데 이거 말고도 구조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구조는 뭐냐? 바로 NH3 암모니아의 구조입니다. 암모니아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공유 전자쌍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아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 수를 센다 그랬지? 공유 전자쌍 수를 센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한번 봐봐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입체 구조를 형성할 때 위의 그림처럼 정사면체 모양으로 입체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은요. 구조를 예측할 때에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다고 가정해요. 그러니까 얘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정사면체 모양을 봐서 알다시피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4개의 원자가 똑같이 결합했을 때 정사면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위에 한 자리가 비어있죠.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도형은 정사면체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도형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삼각뿔이라고 하는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도형의 결합각도는 107도가 됩니다. 좀 약간 여기에서 의아할 거예요. 정사면체 구조에서 수소 자리가 그냥 비공유 전자쌍으로 대체된 것 뿐인데 갑자기 결합각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전자쌍들끼리의 반발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볼 반발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 그리고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반발력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전자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3개의 반발이 있을 때 가장 반발력이 강한 건 비공유 전자쌍들끼리의 반발이고 그 다음은 비공유랑 공유 사이의 반발, 가장 약한 거는 공유 사이의 반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쪽을 보면 공유 전자쌍들끼리의 반발만 존재했는데 공유 전자쌍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대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생긴 반발은 보이나요? 여기 아래쪽에 생긴 반발은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이잖아요. 근데 위쪽에 생기는 반발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어떤 반발로? 공유랑 비공유 전자 사이의 반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조금 더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삼각뿔이 살짝 더 눌리면서 이렇게 결합각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결합각이 구해지는지 좀 느낌이 와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의 구조를 더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마지막 구조거든요. 그 구조는 바로 H2O 물의 구조입니다. 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요. 중심 원자 산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소와 단일 결합 2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4개죠. 그럼 어떤 구조에서 출발해야 돼요? 바로 정사면체 구조에서 출발을 하는데 요렇게 구조가 그려질 겁니다. 얘를 일자로 쭉 연결을 해주면요. 요런 식으로 약간 굽어있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얘를 부르는 이름은 구분형 구조예요. 구분형 구조. 그래서 구분형은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더 늘었잖아요. 여기 위쪽에서 누르는 반발력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결합각이 몇 도까지 줄어드냐? 104.5도까지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이 공유 전자쌍 4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얘는 정사면체,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대체된다면 삼각뿔, 2자리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대체된다면 구분형, 결합각도는 109.5도, 107도, 104.5도가 이렇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구조가 5개예요.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 삼각뿔, 구분형 이렇게 5개거든요. 요 5개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배우지 않을 겁니다. 화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딱 요렇게 5가지 경우에 대해서 배운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다중결합이 포함된 경우예요. 다중결합이 포함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CO2, HCHO 이런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는 CO2를 보면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탄소를 기준으로 양쪽의 산소가 이중결합하는 모양. 여기에 있는 HCHO는 우리가 1단원 때 배웠습니다. 폼알데하이드인데요. 얘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두 구조 모두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4개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때는요, 다중결합도 단일결합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는 이중결합 2개가 양쪽으로 뻗어 있는 모양이지만 얘의 구조를 예측할 때에는 그냥 단일결합이 양쪽으로 뻗어 있는 모양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유 전자쌍 두 쌍에서 4쌍이 아니라 한 쌍에서 2쌍이 되는 거예요.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 2쌍 어떤 구조 나와요? 직선형 구조 나오는 거죠. 결합각은 180도가 되는 거고요. 얘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4쌍이 아니라 몇 쌍으로 생각한다? 3쌍으로 생각한다. 그럼 중심 원자의 3쌍이 가장 멀어지려면 어떤 구조를 따라가요? 평면 삼각형 구조를 따라가고, 이때의 결합각이 120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쪽에는 이중결합이 있고 아래쪽에는 단일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좀 반발력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여기에서의 생기는 1번 반발, 요거 1번 같은 반발이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생기는 반발을, 요 반발을 2번 반발이라고 할게요. 1번 반발이 강할까요? 2번 반발이 강할까요? 1번이 더 강할 거예요. 그 이유는 공유전자 수가 여기는 2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 여기 1번 부분하고 2번 부분의 결합각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아무래도 위쪽에 반발력이 더 세다 보니까 아래쪽이 살짝 눌려요. 그래서 위쪽의 이쪽 결합각도는 121도가, 아래쪽의 결합각도는 118도가 나오는데 그냥 120도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결합이 들어가든 단일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든 또는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든 모두 단일결합으로 가정하고 구조를 예측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뒤에 여기 있다. 여기 앞에 선생님이 6가지의 화학식을 써놨어요. 요 분자들의 화학식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고 얘네들의 입체 구조를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잠깐 영상 멈춰놓고 예측해보시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예측 다 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BeCl2는 직선형이죠. 이렇게 베릴륨 기준으로 양쪽에 Cl이 이렇게 결합한 모양, 결합각은 180도. BeCl3는 평면 삼각형이죠. 이렇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Cl이 3개 결합한 모양, 얘는 결합각이 120도. CH4는 방금 했었죠. 중심 원자 탄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형성하고요. 결합각은 109.5도였습니다. CO2 아까 봤었네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이 이중결합이 형성되는 모양이고요. 직선형 180도가 되겠습니다. H2도 방금 봤었죠. 이렇게. 근데 이거 아까 했던 모양으로 그릴까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2개, 이렇게 수소 2개 있는 구분형 모양. 결합각도는 104.5도. HCl은 왼쪽에 수소랑 단위결합, 오른쪽에 질소랑 삼중결합.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형, 결합각도는 180도가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렸던 요런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 자, 요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바로 분자에 존재하는 모든 쌍극자 모멘트의 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BeCl2에 대해서 한번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볼게요. 우리가 배운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에서 만들어지는 쌍극자 모멘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음수 값을 써줍니다. 염소는 3, 베릴륨은 1.5.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전자쌍들이 전부 다 염소 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 하나,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 하나. 근데 여기는 요 쌍극자 모멘트가 결국에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상쇄됩니다. 봐봐요. 같은 원자끼리의 결합이니까 요 화살표의 크기, 힘의 크기가 똑같겠죠. 방향이 정반대. 그래서 요 두 개의 화살표가 상쇄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분자에 존재하는 쌍극자 모멘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처럼 분자에 작용하는 모든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했을 때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나온다? 그런 분자를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 얘는 0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BCl3도 한번 봐볼게요. 붕소의 전기음소는 2, 염소의 전기음소는 3입니다. 그러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쌍극자 모멘트가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벡터랑 똑같거든요. 벡터를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뭐 안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요렇게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 두 개의 벡터를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밑에 있는 여기는 요 벡터를 이쪽으로 요렇게 평행이동, 여기는 요 벡터를 이쪽으로 요렇게 평행이동. 그럼 그때 교점하고 시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벡터의 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이 밑에 부분을 똑같이 해볼게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평행이동, 평행이동, 시작점과 끝부분 연결. 근데 이때 여기에 원래 있던 주황색 쌍극자 모멘트하고 요 노란색 쌍극자 모멘트의 힘의 크기는 똑같고요. 방향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럼 또 요 두 개의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쇄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쌍극자 모멘트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아요. 요것도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여기 있는 메테인도요. 쌍극자 모멘트를 다 그려보면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로 쌍극자 모멘트가 몰리는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이렇게 위쪽 두 개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과 아래쪽 두 개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정확하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 그려집니다.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요. 이 밑에 합쳐지는 요 두 개의 쌍극자 모멘트가 약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어떤 색깔로 해야 잘 보일까? 요걸로 할까? 여기에서 얘랑 얘 이렇게 있죠. 요 두 개를 합치면 아래쪽으로 요렇게 안 보이네 씨 헤이트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랑 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마찬가지로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고요. 얘도 무극성 분자가 나와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중심에 있는 탄소하고 산소 누구의 전기음수가 더 커요? 산소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만들어지는데 상쇄되겠죠? 그래서 얘도 무극성 분자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H2O 쌍극자 모멘트가 요렇게 산소 쪽으로 그려지겠죠? 얘는 상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치면 산소 원자 쪽으로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남아있는 극성 분자가 되잖아요. 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전체적으로 요렇게 봤을 때 쌍극자 모멘트가 산소 쪽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산소 쪽이 부분적인 델타 마이너스, 아래쪽이 델타 플러스를 형성한다. 요렇게 그려줍니다. 여기에는 HCn도요. 똑같이 표현을 해보면 전기 음성도가 2.1, 2.5, 3이잖아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둘 다 오른쪽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더하면 질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가 되는 요런 극성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자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판단하려면요.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분자가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직선형인지 평면삼각형인지 정사면체인지 삼각뿔인지 구분형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분자 내에 작용하는 모든 쌍극자 모멘트를 더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요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앞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연습하기 전에 쌤이 이거 하나만 먼저 알려줄게요.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가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일단 우리가 배운 구조 첫 번째 직선형 그리고 평면삼각형 그리고 정사면체
그리고 삼각불, 구분형, 이렇게 5가지의 구조가 있잖아요. 요 구조에 따라서 바로 얘가 극성분자인지 무극성분자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직선형은요, 우리가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칭형하고 비대칭형이에요. 대칭형은 어떤 분자를 이야기를 하냐,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대칭축이 존재하는 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런 분자 대칭형 되는 거고요. 비대칭형은요, 방금 우리가 봤던 요런 분자가 되겠습니다. 이원자 분자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칭형은 약간 요런 분자, 비대칭형은 요런 분자가 되겠네요. 이런 분자들이 대칭형, 이런 분자들이 비대칭형인데요. 대칭형에서는요,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안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져도 무조건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형 구조에서 대칭형을 띠는 얘들은 무조건 극성 분자가 돼요.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직선형인데 비대칭형이 나왔다? 그럼 얘는 무조건 무극성 분자가 돼요. 상쇄가 된다는 거죠. 잠깐만. 뭐야. 죄송합니다. 반대로 썼죠? 여기가 무극성 분자. 비대칭형이면 극성 분자. 꼭 이렇게 심취해서 설명하다 보면 말실수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가지고요. 평면삼각형은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이렇게 쓸게요. 같은 원자로만 결합한 경우, 그리고 다른 원자가 결합에 껴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붕소를 기준으로 요렇게 수소 3개가 결합된 모양, 이제 이런 게 같은 원자만 결합된 모양이고요. 요런 식으로 탄소 기준으로 산소, 수소가 결합된, 즉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모두 똑같냐, 아니면 하나라도 다른 게 껴있냐에 따라서 극성, 무극성이 달라집니다. 전부 다 같은 원자끼리만 되어 있다면요, 쌍극자 모멘트가 완벽하게 상쇄되면서 무극성 분자가 되고요. 다른 원자가 하나라도 결합되어 있다면 쌍극자 모멘트가 무조건 남습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정사면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 정사면체는 살짝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얘는 원래 구조 이름 자체가 정사면체 구조도 있고요, 사면체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애초에 처음 비교할 때부터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사면체 구조는 어떤 얘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중심 원자 14족에 똑같은 원자가 4개 결합된 요런 얘들이 정사면체가 됩니다. 중심 원자에 모두 같은 원자만 결합한 경우예요. 사면체는 하나라도 다른 게 결합하면, 요런 경우죠. 하나라도 다른 게 결합하면은 결합 길이가 달라지면서 정사면체가 아닌 사면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사면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결합 길이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자가 결합된 정사면체 구조는 쌍극자 모멘트가 사라지면서 무극성 분자를 형성하고요. 하나라도 다른 원자가 결합해가지고 사면체가 형성된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지 않아 극성 분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삼각부라고 구분형은요, 어떤 식으로 원자가 결합하든 절대로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둘은 항상 극성입니다. 항상 극성.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경향성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완벽하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직선형 그려가지고 쌍극자 모멘트 그리면서 상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그런 이야기를 생각 없이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BCl2 직선형이죠. 근데 얘 대칭이죠. 그럼 무극성인 거야. BH3 평면삼각형인데 같은 원자 결합했죠? 얘 무극성인 거야. CH4 정사면체죠? 얘 무극성이야. 여기는 CO2 직선형인데 대칭이죠? 무극성인 거야. 여기에 있는 물 구분형이죠? 극성인 거예요. 여기는 HCN 직선형인데 대칭 아니죠? 극성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 적어놓은
요 경향성은 무조건 암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럼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몇 가지 명제를 같이 해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어지는 명제는 이겁니다. 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분자는 극성 분자이다. 요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분자는 극성 분자이다.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게 참 거짓인 걸 판단할 때 잘 모르겠으면 발레를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봐봐. 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근데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면 극성 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돼도 무극성 분자가 나오죠. 그래서 요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극성 분자는 이렇게 할게요. 극성 분자에는 적어도 하나의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극성 분자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극성 분자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 요건 참입니다. 왜냐하면 극성 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어야 돼요. 즉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야 돼.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만들어지기 위한 극성 공유결합이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자,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분자는 무극성 분자이다.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분자는 무극성 분자이다. 맞죠? 왜요? 무극성 공유결합만 이루어져 있다면 애초에 쌍극자 모멘트가 없죠. 그럼 더해도 0이잖아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건 어떨까요? 무극성 분자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거는 거짓입니다. 아까 봤던 요런 거 있죠. 무극성 분자죠. 근데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위에다 써놨던 요 경향성을 완벽하게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개념이 극성, 무극성 분자의 성질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수많은 분자식을 쓸 거예요. 지금 막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요 분자식만 보고 일단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를 예측하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이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히 이게 쓰면서 이거 멀티태스킹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뇌정지가 와요. 자, 좀만 더 써볼게요. 어떤 게 있나? 요거 말고 또 있나? 뭐 당연히 엄청나게 많겠지만 일단은 생각나는 게 요 정도니까 요 정도만 써볼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13개의 분자식을 써놨는데요.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분자는 정말 수도 없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소의 결합할이 1개잖아요. 근데 이 수소 결합할 하나 자리에다가 플루오린, 염소와 같은 18쪽 할로젠 원소를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분자의 가지수가 엄청 다양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이 13개의 분자에 대해서 뭘 하시면 되냐? 자, 일단 구조 판단합니다. 얘가 어떤 구조, 뭐 직선형인지 평면삼각형인지 정사면체인지 사면체인지 삼각뿔인지 이걸 판단을 하고요. 당연히 결합각까지 예측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뭘 할 거냐? 이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할 게 뭐냐?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 수를 셀 거고요. 그 다음 분자 전체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 수를 셀 겁니다. 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하는데
구조하고 극성, 무극성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 아까 구조.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죠.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수 2개면 직선형, 3개면 평면삼각형. 공유 전자쌍이 4개면 정사면체. 그 중에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면 삼각뿔. 2개면 구분형. 근데 그거를 가지고 구조를 먼저 예측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4개니까 정사면체. 근데 그 중에 2자리가 비었어? 구분형이네. 처음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했잖아. 이 과정이 이해가 됐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얘 보자마자 조건 맞아요. 얘 구분형. 이 사이의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홀전자수 경향성을 공부했어요. 10, 1, 2, 3, 2, 1, 0. 처음에는 질소 1, 0, 1, 2, 3, 3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질소의 홀전자수 몇 개? 3개. 마그네슘 몇 개? 빵개. 플로린 몇 개? 1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조건화를 시키는 거야. 이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의 구조를 예측하되 예측하면서 얘는 이거였지, 얘는 이거였지. 이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극성하고 무극성 판단할 때에도 선생님이 말해줬던 거 있죠. 직선형이다. 대칭, 비대칭 판단하고 평면삼각형이야. 같은 원자인지 다른 원자인지 확인하고 정사면체야. 정사면체인지 사면체인지 확인하고 삼각뿔 구분자는 그냥 극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판단을 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상 수는요. 중심 원자의 결합할 숫자랑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CH3Cl 중심 원자는 항상 결합할이 많은 이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결합할 몇 개? 4개. 그럼 중심 원자의 전자수는 4쌍인 겁니다. 예, 중심 원자 결합할 몇 개? 3개. 그럼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수는 3쌍인 거예요. 비공유 전자수는 우리가 외우자고 했었죠. 수소 없습니다. 14족 없어요. 15족 하나, 16족 2개, 17족 3개. 그래서 요거 보고 세는 겁니다. 14족 없어. 수소 없어. 얘 3개. 그럼 얘 3개야. 근데 이거를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빨라집니다. 한번 영상 멈춰놓고 해볼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해보고 나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은 속도로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하나씩 봐볼게요. HCN 직선형 180도 극성 분자 중심 원자 전자쌍 4개 비공유 전자쌍 하나입니다. 정사면체 109.5도 무극성 분자죠. 중심 원자 공유 전자쌍 4개 비공유 전자쌍 없습니다. 삼각뿔 107도죠. 107도 극성 분자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 3쌍 비공유 전자쌍 질소에서 하나 나오네요. CO2 직선형 무극성 분자 180도 그리고 중심 원자의 전자쌍 4개 비공유 전자쌍 4개입니다. 구분형 104.5도 극성 중심 원자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 여기 있는 거는 바로바로 할게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뿔 107도 극성 3개 10개. 여러분들이 쓴 거랑 똑같나요? 여기 BH2 직선형 무극성 2개 빵개. 사면체 109.5도 극성 4개 3개. 직선형 180도 극성 4개 4개입니다. 평면삼각형 극성 4개 8개. 평면삼각형 극성 4개 2개. 구분형 104.5도 극성 4개 아니 4개래 죄송해요 2개 8개. BH3 평면삼각형 120도 무극성 3개 빵개.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속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딱 요거 주어졌어. 뭐야 이거 직선형 극성 얘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전자쌍 4개.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자기가 잘 안된다 하면 그냥 영상 멈춰놓고 의식적으로 계속 빠르게 하려고 연습해보세요.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 수는요 중심 원자 결합할 수 3이고 비공유전자 수는 빨리빨리 얘가 몇 쪽인지 판단해가지고 2개, 3개, 1개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 특징 공부하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는 총 4가지의 다른 점이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는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입니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요. 쌤 대전체가 뭐예요? 이거 언제 배우냐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대전체는요. 전하를 띠는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든 마이너스 전하를 띠든 전하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는데요. 극성 분자는 분자 쌍극자 모멘트,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분자 쌍극자 모멘트는요.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을 이야기합니다.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항상 끌려옵니다. 처음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되면 플러스 쪽이 가까이 배열되면서 끌려오고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마이너스 대전체 쪽이 가까이 배열되면서 끌려옵니다. 항상 끌려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노말헥세인 그리고 뭐 사유마탄소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무극성 물질인데요. 무극성 물질은 대전체를 가까이 해도 끌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끌려오는 게 극성 분자, 안 끌려오는 게 무극성 분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기장 속에 넣었을 때 배열 유무인데요.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 이렇게 전극을 걸어주고 이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장 속에 극성 분자를 넣으면요. 이렇게 마이너스극 쪽으로는 플러스 부분이, 플러스극 쪽으로는 마이너스 부분이 배열이 됩니다. 즉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면 극성 분자, 배열 안 되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용해도, 용해성이거든요. 이거는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 극성은 극성과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과 잘 섞입니다. 근데 이때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완자 문제를 풀다 보면요. 뒤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CuO, SO4 황산구리를 녹인 용매가 있다. 얘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얘는 이온결합 물질,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근데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섞인다가 문제에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 자, 그림은 시험관에 세 가지 액체를 넣고 아이오딘을 넣었을 때 사유마탄소와 노말헥세인층만 보라색으로 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까 말했죠. 사유마탄소와 노말헥세인이 대표적인 무극성 물질이라고. 그리고 내가 넣은 게 아이오딘이에요. 아이오딘 요렇게 공유결합하죠.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무극성층에 이렇게 녹은 거예요. 물은 극성층이기 때문에 녹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은 겁니다. 기억, 세 가지 액체 중 무극성 물질 두 가지 맞죠? 노말헥세인하고 사유마탄소 이렇게 두 개가 무극성이네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물이 사유마탄소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얘는 극성 분자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남아있고요. 얘는 0이죠. 그럼 남아있는 게 0보다 큰 거죠. 남아있는 얘들끼리 비교하진 않아요. 이렇게 0인 얘하고 남아있는 얘하고 비교를 보통 많이 하죠. 세 가지 액체를 섞으면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된다. 여기 입구를 막고 흔들었어요. 그러면 노말헥세인층하고 사유마탄소층이 섞이겠죠. 왜? 무극성끼리 섞인다 그랬잖아. 얘랑은 안 섞이니까 극성층 하나, 무극성층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겠네요. 마지막은요. 끓는 점 비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학결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의 끓는 점 비교는 뭘 비교해주면 된다? 입자간 인력을 비교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입자간 인력이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한번 봐볼게요. 물은 요렇게 형성이 됐을 때 산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가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웃한 물 분자가 이거 신기술 이용해야지. 기존에 쓰던 어플에서 안 되는, 여기에서만 되는, 자 이런 거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이웃한 물 분자가 있어요. 어때? 부분적인 전하에 의해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겠죠. 극성 분자는요. 무극성 분자에 비해 입자간 인력이 강합니다. 무극성 분자는 이런 부분적인 전하가 없잖아. 입자간 인력이 없어요. 물론 화투에서는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화원에서는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극성하고 무극성 분자를 비교했을 때는요. 일반적으로는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이 더 높거든요. 근데 분자의 끓는 점은요. 극성, 무극성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분자량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투에서는 무극성 분자도
분자간 인력이 작용한다고. 근데 그게 분자량에 따라서 입자간 인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쌍극자 힘 하고 이제 뭐 분산력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배우는데요. 지금은 그냥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입자간 인력이 강하고 분자량이 클수록 입자간 인력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분자량이 클수록 극성일수록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에서는요, 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대체로 높고요. 극성이 무극성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분자량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낮은 경우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무극성, 분자량이 작은 극성 분자가 있다면 분자량이 큰 무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 즉 극성 분자가 항상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높은 건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또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는요, 문제풀이 강의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거니까요. 자기가 이거 공부하고 3단원 문제 푸는데 뭔가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잘 안 풀려. 그럼 꼭 제 문제풀이 강의를 이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3단원 개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